안녕하세요. 정말 제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겪냐?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생기냐? 그래, 무조건 너는 제보해야 한다.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까워. 하도 저에게 제보를 하라고 하길래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한이 생기고 차별받은 일이 많다 보니까 가슴 한켠에 진짜 큰 흉터가 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두 분 다 일용직 일을 하시느라 학교에 오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촌지라는 게 있었는데 부모들이 선생한테 촌지를 안 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저요? 당연히 바쁜 부모님은 촌지라는 것조차도 몰랐고 그래서 저도 촌지를 안 냈지요. 선생님은 에휴, 가난한 애들은 가난이 티가 나. 병태 신발 좀 봐. 때국물이 신발에서 줄줄 흐르고 애가 안 씻어서 목에 때가 있잖아. 더러워 진짜. 얘들아, 병태한테 한마디 해라. 좀 씻고 다니라고. 가난뱅이 병태라고.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애들은 와르르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보고 가난뱅이에 목에 떼끼 내라고 놀렸어요. 제 목에 있는 것은 때가 아니라 반지하에서 사느라 아토피가 생긴 거였고 신발의 때는 매일 실내화를 빠는데도 산을 넘어 학교를 오니 때가 진 거였어요. 그때 서름이 생겨서 저는 꼭 성공해서 나를 무시한 것들 코를 밟아줘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된 다음에 니네들한테 복수할 거야.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힘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에 올라간 저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머리를 타고나지도 않았고 맨날 사업해야지? 무슨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배달 알바를 했는데 알바하느라 맨날 학교에서 잠자고 하니 당연히 선생님도 저를 싫어했습니다. 병태 너는 왜 애가 공부도 못하고 맨날 밖으로 걷더니? 저는 할 말이 없었지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올라가자마자 바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달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배달 일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살 되자마자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서 알게 된 동기와 함께 전역하고 모은 돈으로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때 제가 돈을 아주 쏠쏠하게 벌었지요. 제가 공부는 못해도 아주 음식 솜씨 하나만은 남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제가 있던 가게에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이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점보다 저희 가게 치킨이 더 잘 팔릴 정도였어요. 그 동네에는 소문도 있었지요. 제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약을 넣어서 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맛이 좋고 바삭하고 중독성이 장난 아닌 치킨이었어요. 그 치킨으로 돈을 잘 버니까 앞에 있는 프랜차이즈점 본사에서 저희 가게를 조사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횡포 아시죠? 그 대기업이 저희 가게를 망하게 한 겁니다. 죄도 없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쪽에서 스파이로 알바생을 보내서 그 알바한테 저희 가게 내부를 더럽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식약청에 고발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맨날 기름통 닦고 손해보는 거 감수해서 기름 재활용도 안 하고 정직하게 치킨 튀기는 저와 군대 동기는 하루아침에
바퀴벌레 드글거리는 사업장에서 손에 장갑도 안 끼고 코딱지 파는 손으로 닭손질하는 가게가 된 거였죠. 동네의 소문은 무섭도록 빨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적자 감수하고 1년 정도 버텼지만 결국 떠나간 민심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남은 것은 제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게를 고소한 알바생이 그 프랜차이즈가 고용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알바생이 미안하다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거든요. 너무나도 열받고 화가 난 저는 그 프랜차이즈점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백없이 그런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하는 일이라고 했죠. 저는 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서라도 고소해야겠습니다. 아이 참, 내가 형사생활 오래 해봤지만 이건 지는 싸움이야. 대한민국 법은 누구 편인 줄 알아? 돈 많은 편이야. 누가 돈을 많이 써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쓰고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쓰는지 그거 싸움인 거야. 전 고소를 했지만 역시나 그 형사의 말대로 기업 담당 초호화 변호인단을 제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인 저는 찍소리도 못 내고 처참하게 밟힌 거였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저는 밟힌 거였습니다. 제 군대 동기는 세상 더러워서 이딴 짓 못하겠다. 야, 나는 그냥 취업할랜다. 더러운 것들. 그래, 니네들이 돈 다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대기업 더러운 놈들. 이를 박박 깔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접게 되었고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심과 혐오증이 생긴 저 또한 다시는 장사 안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위에 언급했다시피 저는 제 꿈이 부자였거든요. 장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저의 숙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불법으로 돈 버는 사이트를 만들게 된 거였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보고 누가 이길지 예측하고 돈을 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그런 사이트 한국판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어요. 있더라도 활성화가 잘 안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시대에 코딩 배우고 해서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였죠. 사실 이런 식으로 버는 돈은 불법에다가 그렇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 저도 아주 잘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이미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고 저는 그래, 대기업도 소상공인을 아예 회생도 할 수 없게 짓밟아 버리는데 나라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이유 있어? 없잖아. 게다가 나는 재미까지 제공한다고. 흑화가 되어버린 거였지요. 양심적으로 돈을 벌고 잘 나가던 치킨집 사장님은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한테 잘근잘근 밟혀서 아주 온 마음을 내려놓고 한순간에 불법 사이트 대표가 된 거였어요. 돈이야 어마어마했지요. 그런데 항상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가방끈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는데 이제는 뭘 믿고 정말 이 사이트를 운영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경찰 조사 들어오면 진짜 내 인생은 끝장나고 나 바로 깜빵 갈 텐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저처럼 그런 사이트를 몰래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비빌 백이 없으니까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마누라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친구 따라서 가게 된 와인 모임. 사실상 거기는 명목상으로 와인 모임이지 와인 모임이 아니라 거의 사교 모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대 꿀리지 않게
가장 좋은 스포츠카 타고 또 가장 명품 옷을 입고 주렁주렁 치장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재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정말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하여튼 그곳에 가다가 한눈에 반한 미모의 여성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나도 그녀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와인 모임은 자주 오셔요? 말을 걸었지요. 그녀는 씩 웃으면서 와인 모임은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여기 친구 따라서 왔거든요. 저도 친구 따라서 왔어요. 저희는 그날 와인은 홀짝거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녀가 뼈대 있는 검사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것을 안 순간 더더욱 그녀에게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는 이 여자만 잡으면 나도 빽이 생기는 건데, 서럽게 그리고 힘들게 돈 버는 나, 이제는 나도 빽한테 기대서 편하게 일하고 싶다. 맨날 경찰, 검찰 눈치 보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저는 정말 이 여자를 꼭 잡아야겠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고, 무조건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와인 모임에 붙어 있었고, 결국 헤어질 때 번호를 따게 되었지요. 저는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거의 시다발이, 종노릇 하듯이 그녀에게 헌신했어요. 그녀도 저의 그런 모습이 싫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의 고백을 받아주고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지요. 뭔가 검사 집안 출신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게 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교제한 지 5개월도 안 되었을 때, 나 정말로 떨리는 거 꾹 참고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랑 결혼합시다. 제가 재력 하나만큼은 절대로 꿀리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나 씨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절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돈보다는 당신이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오빠 좋아요.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빠, 우리 결혼해요. 저의 청혼을 받아준 그녀가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우리 비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집안도 빵빵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나 씨와 저는 결혼을 기약하고 그때부터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도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검사가 나의 장인이라니 그저 저는 신기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의 부모님과 여자친구 부모님은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잘 안 통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 다 좋으신 분이라서 저는 안심을 할 수 있었지요. 결혼식장을 잡고 정말 초스피드로 드레스 고르고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이 오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식장에 가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대학도 안 나오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세울 것은 돈밖에 없고 또 검사인 아내의 집안에 꿀리기 싫어서 결혼식에 돈칠을 좀 심하게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신라호텔 결혼식을 했거든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이너스 홀? 이라는 으리으리하고 아주 비싼 곳에서 돈 자랑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호텔 결혼식이
정말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홀만 빌리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홀을 빌리면 이제 그 텅 빈 홀 안에 꽃으로 모든 것을 장식하고 채워야 했습니다. 꽃을 얼마나 많이 넣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전부 다 신랑 신부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돈 아끼자고 꽃을 안 하자니 초라해 보이고 저는 여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다 꾸며. 내가 돈은 댈게. 오빠, 그 말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뭐 가짜로 말할 건 또 뭐가 있겠어. 알겠어, 오빠. 진짜 내가 이래서 화끈한 오빠랑 결혼한 거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거침없이 꽃을 골랐고 꽃장식 포함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결혼식에 들었습니다. 그 비싼 결혼식이었으니 각각 사남매였던 저희 부모님은 부르고 싶은 사람들을 전부 불렀어요. 새신랑인 저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고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네 볼 땐 꼬마였는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호텔 결혼식을 하는 겐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가 보군. 그러니 검사 딸이랑 결혼하지. 하하하. 아주 부러워 죽겠어. 모두들 제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서 결혼을 하는지 궁금해했죠. 차마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었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창피했지요. 떳떳한 돈도 아니고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엄청 정신없이 인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인어른이 제 소매단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아니 장인어른, 이제 10분 뒤면 식 시작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뭔가 얼굴이 굳어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비상계단 앞에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우리 딸 비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고 하는 장인어른에게 그때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의 친동생이었어요.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처제를 본 아버님의 얼굴은 더 굳어졌어요. 자네, 나중에 이야기합세.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뭔가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장인어른의 의도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뭔가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 뿐이었어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지요. 그때 바로 식이 시작되었고 저는 장인어른이랑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도 까먹고 바로 아내랑 살떨리는 결혼식장에 입장해 제 인생의 드라마를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은 제가 평생 동안 원했던, 너무나도 학수고대했던 일이었고 진지하게 결혼식에 임했지요. 쏜살 같은 시간이 흐르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저는 제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할 때가 많았고 사실상 컴퓨터 하는 일이니 거의 매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집에 자주 있다가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집에 도착해서 맥주 한 잔에 오징어를 뜯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울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택배기사가 올 리도 없는데 누구지? 저는 인터폰을 들어서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 왜 비에 홀딱 젖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바로 신발장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아버님은
온몸에 장대비를 흠뻑 맞은 상태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달달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장인어른 이거 담요 덮으시고 집에 들어오세요. 그때 장인어른이 비나 없지? 와이프 없는 거지? 네,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요? 따님도 안 계신데 저희 집엔 어쩐 일로? 더군다나 이 몰골로 어떻게 오신 거죠? 자네, 사실 내가 결혼식장에서 자네를 불렀던 거 기억이 나는감? 자네한테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는데 그때 말을 못했지.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런데 무슨 말인데요? 당신 아내, 그러니까 김비나, 그 여자 악마야. 도망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 딸, 아니 그 여자, 그분 악마라고. 저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악마라는 이야기는 또 뭐고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었지요. 사실 나는 그 여자 아빠가 아닐세. 그냥 고용된 아르바이트고 돈 몇 푼 벌자고 하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내가 사실 그 여자 전 결혼식에도 아빠 연기자를 했거든. 이번에도 그 여자가 나한테 자기 이혼했다가 재혼하는데 검사인 아빠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왜 부모님 석에 연기자를 앉히나 궁금해서 알아보니 아이고 그 여자 대학 나온 것도 거짓말이고 중학교도 졸업 겨우 하고 일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애초에 부모도 없는 길바닥에서 구른 여자야. 더 무서운 건 그 여자 첫 번째 남편 살인 미수로 구속까지 갔다가 3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네. 전 남편 앞으로 보험만 7개였고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은 14억, 매달 보험비 300, 남편이 죽기 전날 동물병원에 오랜 시간 머무름, 약물 구매 의심 등등 심증은 많은데 이게 남편의 죽음과 이어지는가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았다네. 그런데 자네도 그 여자의 타겟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다네. 장인어른, 아니 그 아저씨의 말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믿으려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보내준 판결문,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낸 아내의 신상을 본 순간 저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돈 많은 저를 꼬시기 위해 저의 약점인 가방줄이 짧고 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집안이 검사 집안이고 자기도 엘리트 명문 미대를 나왔다고 강조 정말 어마어마한 강조를 한 거였어요. 바보처럼 저는 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녀는 불법적으로 번 저의 돈을 꿀꺽하기 위해서 저랑 결혼하고 저를 하늘나라에 쥐도새도 모르게 보내버리는 계획을 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층 와인 모임에도 가입한 거고 아직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어이가 없네요. 하여튼 저는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그녀가 제주도에 가 있을 때 문자를 보냈지요. 네 실체를 다 알았다고. 중명학 중학교에서 원조로 사람들 만나고 돈 받고 초등학생 때도 그런 유사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 대범해져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르겠냐고. 당장 이혼하자고 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결혼 무효 소송을 했어요. 어찌되었건 그녀는 저에게 예의 없는 무례한 거짓말을 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집의 집은 싹 빼버리고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팔았습니다. 금매로 집값 내려서 파니 금방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녀는 결국 저에게 고소당했고 저희의 관계는 거기서 끝장이 나게 되었어요. 날 죽이려고 한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미쳤다고 검사 집안이라고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아주 무서운 애를 아내로 맞이할 뻔했네. 저는 저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준 아저씨 분께 감사함을 표했어요. 정말 큰 용기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두고두고 꼭 갚겠습니다.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아저씨는 에휴 아니요. 정말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한숨도 못 자고 살았는데 이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 속이 시원하네. 그래, 자네도 행복하게 살게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고. 저는 참 그분에게 감사했지요.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혼인 무효 소송은 승소했지만 제 인생은 너무나 큰 상처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이후로 결혼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난 게 다 저의 업보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악마 같은 여자가 제 인생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혼 이후 토토 사이트를 전부 다 접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 거죠. 그리고 모은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고 제가 그 아저씨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위험한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 저는 밥차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아물고 또 돈밖에 몰랐던 제가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인간다움이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한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밥차 운영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난 상태였고 그래서 지인들의 경조사에 전부 참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정말로 와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역대급 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연히 간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전 아내의 동생을 본 겁니다. 그때 제가 전 아내랑 결혼할 때 전 아내가 부른 유일한 자기 친지, 진짜 지인은 전 아내의 동생, 처제였던 겁니다. 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아는 처제는 그때 장인이 저를 불러 따로 말을 걸려고 하는 걸 보고 불안해서 바로 장인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처제가 웨딩홀에서 갑자기 나타나니 저는 속으로 설마 전 아내가 또 결혼을 하는 건가? 에이, 그렇게 나한테 고소당하고 그랬는데도 결혼을? 저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식장에 가게 되었고 거기 결혼식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세 번째 결혼을 하는 제 전 아내, 그 사기꾼이었던 거였죠. 이번에도 그녀는 자기를 유명 의사의 딸이라고 거짓말을 친 거였습니다. 그녀의 타깃이 된 사람은 저희 밥차에 꾸준하게 기부를 해주시는 프랜차이즈 대표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제발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악을 쓰고 말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신랑에게 갔지요. 사장님 혹시 아내분 되실 김비나씨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알다 마다 아내가 될 사람인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아주 성실하고 이쁜 사람이고 또 뭐가 있더라? 저는 그 신랑에게 이거 읽어봐요. 사장님이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 사실은 제 전 아내였습니다. 이거는 저와 전 아내가 찍은 웨딩 사진이고 스냅 사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전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판결문이고 싹 다 읽어보세요. 그 신랑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죽는 거 아닌가요? 이 여자랑 한 번 연을 맺었는데 이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식장으로 들어가기 20분 전인데 20분 전이면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엎으세요. 그 남자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파혼 선언을 한 겁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김비나 씨와 백종현 씨의 결혼식은 예식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이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그분은 제 전 아내에게 홀라당 넘어갈 뻔했다가 정말로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그 여자의 속셈에 걸려들지 않았던 거였어요. 나중에 전 아내는 너, 나 언제까지 따라다닐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망쳐? 막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데 되려 그 여자한테 저주를 받게 되었죠. 하여튼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였죠. 남의 결혼식에서 파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하지만 저도 어떤 아저씨의 용기 덕분에 정말 구렁텅이 끔찍한 악의 소굴에서 유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모든 불법적인 일을 접고 다시 제 마음이 시키는 나름대로 뿌듯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내리사랑하고 싶은 생각에 용기를 다시 낸 거고 파혼하라고 한 겁니다. 요식업 대표인 그분께서는 제 전 아내에게 피해보상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는 저보고 둘 다 죽일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포승줄에 묶여서 그녀는 구속수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저와 이혼을 한 이후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그게 혐의가 쌓여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속된 거였지요. 어찌나 쌤통이던지.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사기범들한테 형벌이 약하다는 거였어요. 딱 1년도 안 살고 빵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녀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싹 다 그녀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소름 끼치는 뉴스를 들은 거예요. 총 4번의 가짜 결혼, 부모님도 돌아가신 동생과 의지하면서 살던 착한 소녀는 어쩌다 남편을 차로 들이박은 보험 사기를 위한 살인마가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나운서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전 아내가 떠올랐고 그거 관련 뉴스를 엄청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전 아내는 남 속이는 버릇을 못 고쳐서 제가 아는 요식업 대표님과 이혼 후에도 자기 얼굴 믿고 남자를 꼬신 거였어요. 얼굴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이뻤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내는 전 남편에게 보험을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놓고 차로 꽝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남자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전 아내에 대한 수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그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 아내가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획한 교통사고였다는 것을 경찰이 알아낸 거죠. 다행히 대한민국이 가족 간 상해에 대해서 엄청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게 있어서 사기죄랑은 비교도 안 되게 긴 형량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짜릿했던지 몰라요. 그래, 이게 바로 인과응보지. 에휴, 돈에 눈이 멀어서 불쌍하다. 나도 한때 돈에 눈이 멀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지. 그래서 난 전 아내가 지금 겪을 고통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꼬시고 좋네.
혼잣말을 하면서 맥주에 오징어를 먹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돈에 미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 아내가 감옥에 간 걸 보고 제 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전 아내처럼 나쁜 짓을 벌이는 돈에 눈먼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니까요. 여튼 저는 한 아저씨,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장인어른 역할을 해준 연기자 덕분에 사기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한 제가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전 아내를 보고 그 신랑한테 모든 걸 폭로해서 한 사람을 깜빵에 넣게 되었네요. 제 전 아내가 지금쯤 감옥에 안 갔더라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희생되었을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네요. 돈이라는 게 끝도 없나 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참 이런 걸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건가 봐요. 제 전 아내는 먹고 살만 해도 돈을 더 벌고 더 쓰고 싶고 명품을 사고 싶었나 봅니다. 그 끝은 감옥이었지만요. 요즘 뉴스에서 제 아내랑 비슷한 일이 나오길래 너무너무 놀라서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다가,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런 기분이 드는 걸 다 털어놓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대화하면서 잘 알아가 보세요. 저는 너무 황급하게 결혼을 추진하다가 이 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하세요. 에휴, 참 결혼하는 게 왜 이리 힘든지 아주 제대로 뒤통수 당해서 당분간 결혼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도덕적인 일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에 뿌듯함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에 다이나믹하고 저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용기 내서 과거의 일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 이제는 행복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딱 한 사람, 제 전 아내만 빼고요. 그녀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이 좋은데 행복한 날씨 마음껏 여유있게 즐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